저는 요즘 사람들과 점심 약속을 하면 상대방들이 당연하게 채식 식당을 막 찾아봐요. OBS 라디오에서 회식할 때도 제 메뉴는 채식으로 따로 꼭 챙겨주시는데요.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채식한다고 어딜 가나 구박을 받았는데 요즘은 많이 존중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어제 일자의 한겨레 신문 최원영 기자 기사를 보면요. 전 세계 인구의 44%가 먹는 것을 바꿔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네요. 최근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가 아니라 2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식품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 세계 인구의 44%가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허용 가능한 1인당 연간 식품 소비량이 2050년쯤 되면 510kg까지 줄어들어서 이대로라면 전 세계 인구 91%가 먹는 것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초과하게 생겼다는데요. 확실히 부유한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음식을 훨씬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상위 10%, 소득 상위 10% 계층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소득 상위 10%에서 그렇게 배출하는 건. 동물성 식품 위주로 먹고 탄소 배출이 많은 농업 방식, 북미, 남미, 아메리카 대륙 쪽이 대규모 영농을 하니까 거긴 또 그렇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높은 칼로리 섭취량, 이런 게 탄소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식품 시스템이 만드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30%나 된다고 합니다. 육류 섭취를 좀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먹고 이런 식생활 실천도 중요한 기후 행동인데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이 채식이다. 이 얘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 채식 얘기를 자꾸 하면 정치인들이 식량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의 기사를 보면. 매일매일 채식하자고 하면 다들 화내실 테니까요. 고기 없는 식단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더 늘려보자. 그러니까 고기를 일주일에 10번 드시는 분은 9번, 20번 드시는 분은 19번, 3번 드시는 분은 2번. 이렇게 고기 없는 식단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드립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후. 지금 출발합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우리 톡파원이 있습니다. 용인 외대부고 3학년 최윤선 학생, 그동안 계속 고등학생으로 소개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네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헤어스타일과 복장이 대학생 분위기네요, 이제. 이 수능 끝나고 고등학교 생활 마무리하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지금 오늘 기후톡파원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은? 네, 제가 재작년 처음 기후톡파원 활동을 시작할 때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외국 소식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해드리겠다고 그래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환경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인 예일대학교에서 발간하는 환경 잡지 Environment 360의 최신호에서 다룬 흥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소식일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한창 뜨거운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자체 기술로 우주 로켓을 발사하고 네. 인공위성도 마음대로 띄울 수 있는 우주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자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떨리는데, 네. 네, 혹시 지금 우리 머리 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개수가 몇 개쯤 되시는지 인공위성 알고 개수요. 네. 인공위성 개수가 각 나라마다 띄울 수 있는 국가 기술력 고려를 한 나라가 여러 개도 띄웠을 거고 1,000개? 1,500개? 이 정도일까요? 네, 저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지구 둘레를 돌면서 활동하고 있는 위성은 무려 12,000여 개나 된다고 12,000여 합니다. 개요? 어머나.
네, 10년 전만 해도 1200개에 불과했는데 10년 새 딱 10배 증가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위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우주 개발을 위해 세운 회사인 스페이스X는 한 곳에서만 지난해 우주 로켓을 152회 발사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로켓 발사가 300회를 넘어섰습니다. 로켓이 한 번 발사되면 보통 230개에서 많게는 1000여 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스타링크라는 위성들로 지구 궤도를 촘촘히 덮어서 위성만으로 전 세계의 통신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의 계획과 통신 수요를 고려하면 2040년 무렵에는 10만 개나 되는 위성이 지구 상공을 뒤덮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경기도도 위성 대여해가지고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지자체마다 위성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위성이 뜰 것 같은데 로켓이 스페이스X에서 한 번 발사되면 20-30개에서 한 100여 개 정도 위성인가요? 네. 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거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떠 있으면 아닌가요? 네, 부작용은 엄청 많은데 아하. 큰 건 두 가지 점에서 이전에는 없던 환경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먼저 위성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위성은 서서히 지구상으로 추락하면서 지구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대부분 타버리지만 오. 그 잔해가 지구상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타지 않고 지상에 떨어지는 잔해들의 위험성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간혹 알려지기도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위성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금속 산화물이 훨씬 위험합니다. 과학자들은 위성이 연소하면서 알루미늄, 리튬, 구리, 납 같은 금속들이 기화되어 미세 입자 형태로 성층권에 떠다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우려되는 물질은 알루미늄 산화물인데 연구에 따르면 250kg 무게의 소형 위성 하나가 연소할 때 약 32kg의 알루미늄 산화물 나노 입자가 생성됩니다. 이 입자들은 성층권에 수십 년간 머물며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오존층을 파괴하게 됩니다. 아, 오존층 파괴하는 게 또 여기서 파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위성이 성층권으로 들어오면서 타버리니까 바닥엔 안 떨어진다가 아니라 타면 그게 기화돼서 공기 중에 지금 떠돌아 다닐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게 아. 정말 위험한 건데요. 네. 보통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이 자외선 차단해 준다. 그래서 생명체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존층이 파괴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악영향이 있는 건가요, 위성? 네, 아. 그렇습니다. 오존층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과학자들은 과거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프레온가스를 규제하면서 오존층이 간신히 회복세에 맞아요.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오존층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로켓이 내뿜는 배출가스입니다. 로켓은 지상에서 우주로 나가는 과정에서 대기의 모든 층, 그러니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에 오염 물질을 직접 주입하는 유일한 인공물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 모델링에 따르면 우주 산업의 성장세를 반영할 때 향후 수십 년 내에 로켓이 배출한 그 흐름이 성층권 온도를 최대 1.5도씩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층권의 대기 순환을 교란하고 북반구 오존층을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로켓 발사하는 거 보면서 저게 정말 아무 영향이 없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개수도 많아지고 횟수도 잦아지니까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성을 발사하지 말자 이런 협약을 맺을 수도 없을 테고 여기는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위성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태워서 없애는 방식 대신에 아예 타지 않고 견디는 소재를 사용해 위성을 지상에서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마치 앞서 말씀드린 스페이스X가 사용했던 로켓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네. 또 이와는 정반대로 위성을 목재로 만들어서 연소 시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도도 진행 중입니다. 위성을 나무로 만든다고요? 어허, 네. 저도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네. 이와 함께 위성을 모듈식으로 설계해서 궤도상에서 부품을 교체, 수리, 재활용하는 이른바 순환경제 모델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회용 소비재처럼 변해버린 위성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위성이 보통 크기가 아닌데 이거를 한 번 사용하고 망가지면 위에 계속 떠돌게 냅두거나
그 성층권에서 기화되도록 하거나 하는 거는 지상에서 아무리 분리 배출을 해도 이렇게 가면은 소용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우주에 나갈 땐 좋았는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또 과학기술이어야겠네요. 네.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작년인 2025년은 기상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뜨거운 해였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해는 바로 직전 해인 2024년이었고, 네. 이로써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3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3년 내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씨를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는 국제사회가 파리 협정을 통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기후 임계점을 3년 연속 돌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지구온난화가 이제 가속화 단계에 접어든 것인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인류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대할 것은 과학기술이지만 이제 정말 과학기술의 힘만 갖고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최근 3년 가장 뜨거웠는데 계속 그것도 우리가 1.5도는 넘지 말자 했는데 초과를 했던 거잖아요. 네. 오늘 최윤선 학생이 전해준 이야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우시죠? 인공위성 띄웠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로켓 발사 성공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성층권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공기 속에 엄청난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인데요. 아마 오늘이 고등학생으로서는 마지막 방송일 것 같은데 목재 위성이나 재활용하는 위성 기술에 나중에 최윤선 학생도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기후톡파원 고등학생으로서 나오시면서 어떤 소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간 나름 공부하느라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기후톡파원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무척 보람있고 재미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게 기회를 주신 오늘의 기후와 또 방송을 듣고 격려해 주신 청취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에 진학해서도 이런 목재 위성 같은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고등학생 때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기후톡파원 활동도 이어가면서 계속 재미있는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숙자님이 최윤선님 반가워요. 큰일 날지 모르겠네요. 하늘 쳐다보면서 다녀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들 응원하면서 고3 1년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 함께 응원했는데 앞으로 대학생활도 즐거우시길 바라고 대학생 되시고 나서도 톡파원 사연 또 이렇게 한 번씩 출연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일매일 생방송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글을 낭독해 드리죠.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인데요. 하루에 2분 소리내어서 낭독하면 치매 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뇌영상 최고 권위자 가와시마 류타 교수의 말인데요. 우리 모두의 두뇌를 젊게 하는 하루 2분 낭독. 오늘의 기후 청취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기후글이 아니어도 좋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글이면 어떤 글이든 많이 추천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낭독 글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낭독했으면 하는 글을 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천하시는 책 제목이랑 저자 이름도 꼭 같이 알려주세요. 매일 4부에서 한 분의 글을 낭독하고 그날 낭독글로 추천된 분께는 일주일 안에 10,000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릴게요. 중복 당첨 가능하니까요. 한 분이 여러 편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1월 8일 목요일이죠. 벌써 5번째인데요. 5번째. 홍윤주 님이 추천하신 글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홍소영 작가님 연결해서 왜 이 글을 오늘 낭독글로 선정했는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네. 기호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홍윤주 님이 보내주신 글을 선정했는데요. 이게 어떤 책인가요? 네, 인생의 역사라는 책이고요. 신형철 문학평론가가 쓴 에세이 형식의 시화입니다. 시화라는 거는 시를 분석하기보다는 시 한 편을 읽으며 떠오른 생각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은 고통, 사랑, 죽음, 역사, 인생 이런 큰 주제를 따라서 한 편 한 편 시를 읽어가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홍윤주님께서 보내주신 글은 W.H. 오든의 시 장례식 블루스 이 시를 다룬 부분인데요. 3부 죽음의 점에 실린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라는 글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하, 오드넷이네요. 영국 시인 장례식 블루스. 네. 이 글을 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글 제목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인데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전쟁터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또 우리 일상에서도 매일 죽음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는 게 얼마나 많은 걸 놓치게 하는지 알게 됐어요. 이 글에는 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의 모습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나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엄마 앞에나 자식 앞에나 또 친구 앞에나 이렇게 어떤 사람 앞에서만 가능했던 나처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 사람 하나만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던 나의 분인들까지 함께 사라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사람 앞에서만 가능했던 말투나 표정, 또 그 관계 속에서만 살고 있던 내가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글은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삶을 동시에 멈추게 하는 일인지를 끝까지 따라가서 보여주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냥 당연하고 도덕적인 그런 문장이 아니라 많은 세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를 그 이유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데려가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죽음에 관한 얘기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새해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잘 사랑하자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글을 골랐습니다. 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 이게, 바로 네. 저도 전쟁이 떠오르던데요. 음. 지금 곳곳에서 전쟁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아, 맞아요. 이유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게 만드는 글이라고요. 홍 작가님 오늘도 고생 네네. 많으셨고요. 매일매일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글이. 오늘도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네.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소영 작가님이 오늘의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글로 왜 이 글을 선정했는지 이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홍윤주 님이 추천해 주신 인생의 역사 신영철님 책에 수록된 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로 인해 탄생하는 나의 본인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마음에 든다. 그런 나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당신을 나는 사랑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그를 통해 생성된 나의 분인까지 잃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 사람하고만 가능했던 관계도 끝난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다시는 그때의 나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기타노 다케시는 말했다. 5,000명이 죽었다는 걸 5,000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데 묶어서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5,000건 일어났다. 이게 맞다. 이 말과 비슷한 충격을 준 건 히라노 게이치로의 다음 말이다.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그 사람의 주변,
나아가 그 주변으로 무한히 뻗어가는 분인끼리의 연결을 파괴하는 짓이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누구도 단 한 사람만 죽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살인은 언제나 연쇄살인이기 때문이다. 저 말들 덕분에 나는 비로소 죽음을 세는 법을 알게 됐다. 죽음을 셀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애도의 출발이라는 것도. 저는 이 분인이란 말이 낯설어서 오탄가 하고 잠깐 망설였는데요. 분신이 아니라 분인. 나와 관련된 그 주변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 말 전 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그때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칼기 폭파로 죽은 사람들 명단이 막 뜨는데 그 신문에서 명단을 읽는데 그 사람들의 가족, 그 사람들의 친구까지 막 연결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슬프면서도 참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그게 지금 신영철 님이 얘기한 죽음을 세는 법인가 봐요. 그러면 도대체 6.25 전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도, 그렇죠? 죽은 병사들, 민간인만이 아니라 그분들과 연결된 분들의 기억의 죽음까지, 삶의 죽음까지 포함을 한다면 오늘은 홍윤주 님이 추천해 주신 신영철 문학평론가의 인생의 역사 책에서 나온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